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저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저도요. 주제가 아주 깊이가 있죠. 이게 동양과 서양이 죽음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봤는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개요인데요. 사실 죽음이라는 게 누구나 생각하지만 선뜻 입에 올리기는 좀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렇죠. 무겁고 또 막연하게 두렵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마치 두 개의 다른 여행 가이드북을 비교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느끼는지 그 문화적인 뿌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아주 좋은 비유네요. 여행 가이드북. 그래서 본격적으로 탐색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게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었어요. 당신에게 죽음은 완전한 끝일까요? 아니면 혹시 또 다른 형태의 시작일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죠. 보내주신 자료를 따라가 보면 저희 여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네. 먼저 동양으로 가서 불교의 윤회, 유교의 현실, 그리고 도교의 자연이라는 렌즈로 죽음을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엔 서양으로 넘어가서 플라톤의 영혼, 기독교의 심판, 그리고 현대의 의료화된 죽음까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둘을 비교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지도를 합쳐보면서 오늘날 웰다잉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알려주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동양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핵심 키워드가 윤회, 자연, 조상이더라고요. 첫 번째가 불교인데 저는 자료에 나온 이 비유가 정말 와닿았어요. 어떤 비유였죠? 불교에서 죽음은 영화의 엔딩이 아니라 시즌2 예고편과 같다. 굉장히 현대적인 비유네요. 그렇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오히려 기대감으로 바꾸는 되게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바로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수레바퀴, 즉 윤회라는 개념이죠. 네, 윤회. 그리고 그 반복되는 삶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바로 열반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그 시즌2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가이드요? 네, 예를 들어 티베트의 사자에서는 죽음 후 49일 동안 영혼이 겪는 일들을 안내하는 말 그대로 사후세계 여행 가이드북이거든요. 그럼 한국의 49제도 완전히 같은 맥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음 생으로 잘 건너갈 수 있도록 49일 동안 길을 닦아주는 의식이니까요. 그렇죠. 죽음이 미지의 공포가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밟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셈이죠. 공동체가 함께 그 과정을 돕는 거고요. 죽음 이후의 여정에 대한 로드맵이 있다는 발상 자체가 죽음을 덜 두렵고 좀 더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죠. 불교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면 자료에 나온 유교는 정반대의 접근을 하는 것 같네요. 미지생 언지사 말씀이시죠? 네,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는가? 공자의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왜 유교는 사후세계에 대해 이렇게 침묵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유교가 사후세계에 침묵한 이유는 그 관심이 철저하게 지금 여기에 삶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음 너머가 아니라 네, 그 불확실한 세계보다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의 관계,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한 효나 사회에 대한 인 같은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유교의 실천이 조상 숭배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사사요, 사생. 죽음이를 살아있는 이 섬기듯 하라는 가르침으로요. 결국 죽음이 개인의 소멸이 아니라 가문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고 본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지내는 차례도 그 수천 년 된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개인의 죽음보다는 가문의 연속성을 통해 영속성을 추구하는 방식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관점인 도교로 가볼까요? 네. 불교가 사후세계의 지도를 그리고 유교가 현세의 의무를 강조했다면 도교는 아예 판을 더 키웁니다. 판을 더 키운다뇨? 우주적인 관점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거죠. 장자 이야기가 대표적이겠네요.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기는커녕 노래를 불렀다는 그 일화요. 맞아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경지죠. 죽음이 그저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은 자연의 변화일 뿐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요. 네.
그리고 그 유명한 호전몽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 내가 나비 꿈을 꾼 건지 나비가 내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바로 그겁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자체를 흐릿하게 만드는 관점이죠. 도교의 핵심은 무의자연, 즉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태도거든요. 죽음도 그 거대한 흐름의 일부일 뿐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거죠. 이렇게 동양의 세 사상을 정리해보면 관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죠? 죽음을 정복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 아, 수용적 태도. 그 말이 핵심이네요. 자료를 보면 서양은 무언가를 분석하고 정의하고 때로는 정복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그렇죠. 죽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서양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네. 서양의 키워드는 자료에 나온 대로 영혼, 심판, 부활입니다. 그 시작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죠. 플라톤이요? 네. 플라톤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봤어요. 감옥이요? 네. 그래서 죽음은 영혼이 마침내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해방이라고 생각했죠. 아, 그래서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다라는 말을 했군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영혼을 단련하는 게 철학의 목적이라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플라톤이 죽음을 영혼의 해방이라는 긍정적인 사건으로 봤다면 에피크로스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죽음의 공포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 논리가 아주 명쾌하죠? 그 유명한 논리요. 내가 살아있을 땐 죽음이 없고 죽음이 왔을 땐 내가 없다. 그러니 죽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어떻게 보면 죽음 공포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리 치료제 같아요. 맞아요. 죽음 이후를 걱정하며 현재의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아주 현실적인 처방전인 셈이죠. 이런 그리스 철학의 아이디어들이 이후 서양 사상에 큰 영향을 줬지만 뭐니 해도 서양의 죽음관을 결정적으로 형성한 건 기독교겠죠. 네, 그렇습니다. 동양의 순환적 시간관과 가장 대비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기독교는 선형적 시간관이니까요. 선형적 시간관, 네. 탄생, 삶, 죽음, 심판, 그리고 천국 또는 지옥으로 이어지는 단 한 번뿐인 일직선의 여정이잖아요. 맞아요. 윤회는 없고 이 단 한 번의 삶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 그게 서양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며 영원한 세상으로 건너가는 일시적인 잠의 상태로 묘사되기도 해요. 잠이요? 네. 이런 관점은 중세시대 문화에도 깊이 스며들었는데요. 당시에는 아르스 모리엔디, 즉 잘 죽는 기술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일 정도로 죽음이 일상의 주제였어요. 잘 죽는 기술이라니 흥미롭네요. 그리고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경고가 예술 작품의 단골 소재였고요. 죽음을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던 문화가 있었다뇨? 그런데 지금 현대 서구 사회는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죽음은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일상에서는 철저히 격리되어 있죠. 자료에서도 죽음의 의료화를 지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긴 걸까요? 근대 이후 과학과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부터예요. 죽음이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의학이 싸워 이겨야 할 질병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거죠. 죽음의 장소는 집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과정은 전문가인 의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일상에서 죽음을 볼 기회를 잃어버렸고 점점 더 낯설고 두려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최근에는 호스피스 운동이나 존엄사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긴 하지만요. 네, 다시 죽음을 삶의 영역으로 가져오려는 노력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동양과 서양의 관점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보죠. 시간관부터가 다르네요. 동양은 순환, 서양은 직선. 네, 아주 명확한 차이죠.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동양은 자연스러운 변화, 서양은 결정적 종결. 사후세계에 대한 관점도 동양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알 수 없다는 열린 태도인 반면 서양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명확한 결과가 있고요. 바로 그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심리 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로워요. 심리 반응까지요? 네, 자료에 소개된 공포관리 이론에 따르면 동양 문화권 사람들은 죽음을 떠올렸을 때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즐겁게 살자는 식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대요. 와, 정말 의외인데요. 반면 서양 문화권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더 강하게 붙드는 좀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고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그 이론에 따르면 순환적 세계관과 공동체 중심 문화가 죽음에 대한 불안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혹시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오늘날 한국 사회는 굉장히 서구화되고 개인주의화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문화적 뿌리는 동양에 있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서양에 가까워진 거죠. 어쩌면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 심리 반응이 막 충돌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죽음의 불안을 함께 나누고 해소해주던 문화적 장치가 약해진 거죠. 아, 그러면서 개인은 서구적인 모den처럼 죽음의 공포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날 우리가 웰다잉을 이야기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적 차이가 장례 문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이죠? 한국의 3일장이나 49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고인의 다음 여정을 빌어주고 남은 가족을 위로하는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공동체의 역할이 크죠. 반면 자료에 나온 미국의 추도식은 고인과의 개인적인 추억을 공유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맞아요. 물론 이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분법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아, 네. 자료에서도 티베트의 조장이나 멕시코의 죽은 자의 날 같은 독특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죠. 죽은 자의 날은 정말 좋은 예시 같아요. 영화로도 많이 알려졌고요. 네, 티베트에서는 시신을 독수리에게 내어주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멕시코에서는 해골 분장을 하고 축제를 벌이며 죽은 이들을 기리잖아요. 슬픔과 축제가 공존하는 느낌이랄까요? 죽음을 자연의 일부로 껴안는다는 점에서는 도교와 비슷하지만 고인 개개인을 기억하고 축하한다는 점에서는 또 서양의 추모 문화와도 닮았어요. 그렇죠. 이런 다양성을 보면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에 정답은 없다는 생각이 들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다양성은 결국 인류가 죽음 앞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공통적인 목표요? 네,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 이걸 잘 정리해주고 있죠. 바로 의미 있는 죽음, 두려움의 극복,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삶의 완성입니다. 아, 문화는 달라도 좋은 죽음을 바라는 마음은 인류 보편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다른 관점들이 결국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두 문화의 장점을 통합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통합적으로요? 네, 동양의 지혜, 즉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와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거죠. 동시에 서양의 지혜, 즉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실천적인 준비의 자세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동양의 수용과 서양의 준비가 만날 때 균형 잡힌 웰다잉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냥 체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이겨야 할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 제3의 길이 있다는 거군요. 네,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되 그 과정을 존엄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태도, 그게 바로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렇겠네요. 첫째, 동양은 순환과 수용의 렌즈로, 서양은 직선과 준비의 렌즈로 죽음을 바라보았다는 것. 네, 그렇고요. 둘째, 그 방식은 달랐지만 좋은 죽음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소망은 같았다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나만의 웰다잉 철학을 세우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네, 자료 마지막에 있던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삶을 사는 방식도 달라집니다라는 문장이 계속 마음에 남네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동양과 서양의 여러 지도를 함께 펼쳐봤으니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에게 죽음은 끝일까? 전환일까? 아니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일까? 윤회, 영생, 혹은 에피크로스의 논리적인 소멸. 어떤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주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나는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쓰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바로 웰다잉의 진정한 시작일 겁니다.
어떤 관점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